죄송합니다. 들리세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네. 예. 잠깐 뭐 음향에 오류가 있었는데 제가 네.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방송을 준비할 때 송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네. 너무 속이 상해서 지금 네. 맥주를 한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맥주를 앞에 챙겼습니다. 저도, 네, 소주를 한 병 까놓고, 네, 방송을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자, 얘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송 네. 작가님의 나름대로의 그 분석인데 이 분석에 근거가 또 있기 때문에 차분차분히 이 분석을 좀 한번 들어봅시다. 전국 지금 집값이 2년 10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해 가지고 서초동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는 지금 어디선가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고 아직 터지지 않고. 도화선만 타들어가고 있는데 예, 예. 스스로가 폭탄인 줄 아는 폭탄들이 예. 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못 스스로가 견디는데. 나는 못 네. 견딘다, 나는 못 견딘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쪽도 나는 못 견딘다, 못 견딘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돈이 여유가 예, 있어가지고 자기 자산으로 빚 없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 오히려 이럴 때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까짓 거 버티면 다시 오르겠지. 예, 내 주변에 싼 거 나오면 그냥 더 사지 뭐. 예.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걸 못하는 사람들. 실제로 지금 종부세가 떨어지니까 이거 줍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법인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대요. 근데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가 사인을 주면 확 사들일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 어쨌든 아직 추세 하락이 바닥이 아니라서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그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될 물량,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풀어야 될 200만 원에 대한 네, 본격적인 공급 계획은 10월 이전에 나옵니다. 그렇죠. 10월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나오죠. 네. 문제는 10월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공급하려고 했던 예, 저렴한 주택들을 비롯한,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어왔던 임대주택부터 하는 물량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분양이 거죠.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음, 10월달 이후에 꺼내놓는 물량이 팔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분위기가 더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자, 결국 10월달이 지나고 나면 예, 뭐 로또네 뭐 이거 뭐 하면 대박이네 이러면서 또 이제 언론 광고들이 키워가면서 예, 뭐 잠실의 뭐 핵심이니 뭐 이런 몇몇 가지 재개발을 비롯한 개발지구에 대한 분위기를 막 뛰어올릴 겁니다. 예, 근데 그 전에 남아있는 물량들이 계속 미분양으로 있고, 뭐, 전세가 하락이라든지 부동산 하락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면, 예, 이게 분양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갑자기 금융 취약계층에게 68조를 지원하겠다. 심지어 여기서는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부들까지도 9월 앞당겨서 이 돈을 갖다가 전부 다 탕감해 준다 혹은 뭐 싼 상감이 이자로 아니라, 예, 장기적으로 싼 이자로 바꿔 빚을 타게 해준다. 대환해 주겠다는 거죠. 빚을 대환해 준다. 네. 근데 60조 갖고는 누구 코에도 못 붙입니다. 그렇죠. 몇 채나 그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 이거는 이재명 후보 시절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음, 전담되는 펀드와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예, 전국적으로 이걸 해줘야 돼요. 맞아요. 야, 어느 일정 지역만 해줘갖고는 또 일부 사람만 해줘갖고는 이게 해결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걸로 갖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왜? 10월 이후에 신규 물량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때 팔아먹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물량을 지우고 싶은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는 빚을 탕감해 주는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렇죠. 20대, 30대에서도 중반인가 뭐 36세까지인가 뭐 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렇게 딱 잘랐어요. 그렇게 딱 네. 선을 긋고 2030의 코인 등의 투자로 손해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이제 탕감 수준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보상을 해주거나 예, 아니, 장기적인 대출을 해줄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은행빚을 예, 까주거나 이자를 낮춰갖고 잡아주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국가 마련 코인도 아닌 그리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예, 제도권 안에서 안 받아들였던 코인 수익에 대한 부분을 막아주겠다. 예, 손실을 막아주겠다. 이 부분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특히 이러한 조건을 걸고 있는데 난 눈에 거슬리는 게 예. 일단 34세 이하예요. 34세 이하. 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이 한 코인 투자는 안 받아주고 맞아요. 30대 미만만 받아주겠다는 거거든. 더군다나 실제로 지금 투자에 실패해서 괴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점입니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안 해줘요. 이게 이 34세 이하 투자 실패자들 중에 예, 저신용자만 해준다는 거야. 맞아요. 쉽게 말해서 집이 있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있거나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안 안 갚아주고. 도와주고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는 돈을 써가지고 이게 갚을 수가 없는 이게 사실 이거는 어디 빚을 내왔는지 부모님 돈을 해갖고 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고 이 사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네.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2030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술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30 중에서 어떤 사람을 잡아야 되냐면 사실은 지금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나름대로 호감을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또 이렇게 그 정책을 갖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직장 그렇죠. 생활하고 가족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안 돼. 신용 그러니까 등급으로 이게- 따지면 6등급 이하 그렇죠. 저신용자들. 지금 이들은 뜬금없이 이들은 그 돈을 도저히 용통할 수 없는데 빚을 진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1금융권에서는 빚을 빌리지도 못해요. 2금융권이나 대부 쪽에서 빚을 빌린 사람들을 갚아주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선의로 해석하면, 야, 이 사람들 이제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사채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전에 끊어주니까 나름대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제 의도가 다른 데 있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주장들은 어떤 거였냐면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네. 이제 송 작가님께서 그게 얼마나 타당한지 한번 좀 분석을 해주세요. 우리 그 제 주변에 있는 패친들이나 트친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주로 돈을 갖고 온 데가 대부업체하고 저축은행이다. 여기는 전부 일본 자본들이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일본 자본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최은순 등도 관련돼 있는 그런 저축은행들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게 돈을 주는 거다. 저축은행 부실로 들어갈 수 있는 돈도 꽤 있겠죠. 예, 예.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최근에-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다. 근데 말이죠. 예, 저축은행 안에 예. 20대한테 나가는 대출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저축은행은 오히려 은행보다도 심사가 여유롭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신용대출로 해갖고는 거의 안 나갑니다. 저축은행은. 맞아요. 지금 저축은행이 주로 지금 골치 아픈 건 P2P죠, P2P. 그리고 또 그 파이낸스, 저기 뭐죠? 그 건축을 위한 파이낸스 그렇죠. 투자. 이런 그러니까 쪽이, 대형 파이낸스 투자 아니면 예. 이 3순위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적용 대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저축은행 같은 돈 빌려보세요. 나 집도 없고
전세도 안 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왜 돈을 빌려줍니까? 안 그러니까 빌려줘요. 특채나 빌려주지, 맞아요. 저축은행은 그 돈 안 빌려줍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지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총 작가님이 보시는 음. 그 2030, 34세 이하의 특히나 코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왜 이런 대책을 콕 집어서 핀셋이라고 하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 더 급한 사람들, 가족이 깨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탕감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탕감해주더라도, 바로 그거죠. 예, 왜 2030이냐? 예, 라는 부분부터 이미 이 2030을 티켓으로 했을 때, 타겟으로 했을 때, 예, 핀셋이라고 예, 했잖아요. 예. 이들은 이미 이게 몇 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어느 정도의 투자 재원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대략 한 4만여 명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대략 4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미 그게 조사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국가가 제도권에서 코인 관리를 안 하는데 코인에서 망한 애들이 4만 명 있다는 거 얘들이 어떻게 알죠? 불가능하잖아요. 예산을 120조 가까운 돈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것은 이미 지원해줄 타켓을 뽑아놓고 있다는 거야. 그럼 20대 미만에 잠깐만. 돈이 없어. 직업도 없어. 보증해줄 사람도 없는데 코인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잃었어. 음, 근데 그 사람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20, 30대의, 20대의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코인 투자 내지는 주식 투자를 몰빵을 했다가 그 돈이 잠겨버린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과연 그럴 수 있는 대한민국 안에 그럴 수 있는 또 그런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뻔뻔하게 국가한테서 자, 4만 명만 구제해줘. 자금은 한 80조에서 120조 줄 거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생각나는 집단이 혹시 없으신가요? 신천지하고 통일교 두 군데가 생각나네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신천지와 통일교. 예, 왜 이런 팩트를 드리냐면 신천지가 꼭 신천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 모 종교 단체가 예, 소속 젊은 종교인들을 명의를 빌려가지고 코인 투자를 엄청나게 예. 했다라고 하는 첩보를 제가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 근데 그 속보는 규모가 어딘 겁니까? 저 솔직히 그 속보가 그래도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도 코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이걸 했기 때문에 아, 거래소 안에서 그 계좌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분들을 알아요. 아, 예. 근데 그분들 얘기가 20대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돈이 들어올지 몰랐다는 거야. 근데 그 돈의 출처가 예, 순수한 자금으로 젊어서 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 이게 분명히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 이 돈이 어디서 이만한 20대들이 이 돈이 있어서 이걸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누구한테서 대여된 대여 명의의 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 정부 얘기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오고 막 그 예, 관련해서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발생 초기에. 그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아예 압수수색을 갖다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죠. 자기가 근데 막았다고까지 얘기했죠. 근데 국민적인 여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훨씬 높았을 때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그 당시 몇몇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든지 뭐 이러한 대책들을 내놓은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때 코인이 터지는 시기하고 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 그냥 물론 지금은 뭐 명확하게 증거를 대라. 그럼 그걸 실제로 해본 사람이 나중에서 증거를 해주거나 자금관리책이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예. 대, 대충 지금과 같은 핀셋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딱 떠오를 수 있는 건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걸로 해갖고 봐주려고 하면 예. 날린 돈은 어쩔 수 없고 심부름 벗을 수 있게
파산 처리해주마.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렇죠. 파산 처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뭐 회생 정책들을 갖다 그렇죠. 써가지고, 예? 근데 회사는 직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만일 그런 건 마저도 없다고 하면 예, 어디서 네가 그 돈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너가 신불자는 안 되게끔 해줄게라는 게 정상인 거고 그렇죠. 특히 그래서 서울의 모 법원이 갑자기 그거를 해주겠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2주일 전에. 진짜.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줘? 하려면 다 하고 말라면 말든가. 예, 이렇게 돼서 쏙 들어갔거든. 예. 근데 2주 뒤에 나왔고 정부가 돈을 수십조 원을 처발라가지고 구제를 해주겠다고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죠. 만일 그때 그 일부 서울에 있는 중앙법원인가요? 그때 그 정확한 기억이 안 예, 나는데. 예. 하여튼 서울의 한 법원만이 그걸 해주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근데 그 상황이 국민들의 저항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비슷한 얘기는 꺼내지도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는 파산 처리는 해줄 수 있는데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는 안 돼. 돈 물어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음. 아, 지금 예.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할 때, 예. 뭐, 정부가 한다 그랬으니까 하겠죠, 기어이. 그러면 그런 자금을 운영하는 가운데 너는 몇 코인을 샀고, 예. 그 코인을 통해서 얼마의 손실을 봤으며, 예. 그로 인한 이 자금이 너한테 가게 된 경위는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걸로 갖고 보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다 코인에도 돈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다 살려줄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코인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실명 명의 거래에 대한 걸 밝히는 게 현재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가는지 모를 돈이 수십조가 이미 나가도록 설계가 끝났다고 밖에는 저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빚탕감 정책의 그 구멍이 뭐냐면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가 그래서 실패한 이 특히나 2030 그 1인 가구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뭐 그 빚에 펑크를 낸다고 해서 연쇄적으로 도산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적어요. 솔직히 없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넘어간다 그러면 은행이 같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런데 부동산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예, 부동산 있는 사람은 여기 보상 대상에 끼지도 끼지도 않아요, 못해요. 이거는. 네. 부동산 있는 사람은 기껏 해봤자 적어야 어 그 조금 낮은 이자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죠. 그 자금관리공사에서 돈 좀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방만 운영 어쩌고 적자 어쩌고 이러면서 갑자기 또 확 바뀌어가지고 방만 운영을 하라는 거야 지금. 그쵸? 그런데 지금 그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지만 자기네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걸로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지만 이 정책은 진짜 2030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사실은 일자리를 준다거나 성실하게 갚을 수 있는 어떤 기간들을 갖다가 준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탕감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코인은 저는 다 노름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예, 어찌됐거나 투기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빠르고 큰 수익을 하기 위해서 코인 한 거잖아요. 그 코인을 해갖고 실패한 사람한테 말하자면 일반적인 면죄부를 주고 돈을 일부라도 갚을 수 있게 해준다고 치면 예. 그 사람이 바로 반성하고 성실한 노동자로 돌아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야, 그때 내가 날린 돈이 이 정도인데 지금 여기 바닥 맞아. 다시 연끌해갖고 나 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빚에서 허덕대고 어려운 경우 생겨나면 난 다시 들어갈 걸로 봐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코인에 대한 부분을 갚아주겠다. 코인에 대한 손실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20대, 20대, 30대 초반에 한정해서 갚아주겠다는 거는 실제 누군가가 타겟이 돼서 그거를 갚아줘야만 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쓰겠지만 나머지 세대들과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는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역풍을 받을 일이에요. 예.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짓거리. 그런데 뭐 여기다 120조를 갖다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대단한 돈이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상공인 인간 예산의 5분의 1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솔직히 그들은 정부를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줄 때 뭐 600만 원을 갖다가 못 주겠다는 둥, 또 너는 제대로 중고도 손해를 뺏어가잖아. 야, 뭐 그 정확하게 따져갖고 얼마가 줄었는지를 갖다 따져보고 뭐 5지급된 건 환수하겠다는 둥 이지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진짜 사실상 그 우리 경제 순환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코인 투자, 가장 극단적인 게 코인 투자죠. 주식은 그래도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땡 잡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SBS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갖다가 묻고 있어요. 그리고 환영 트위스님 감사합니다. 코인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예, 예. 코인으로 잃은 사람이 있으면 코인으로 딴 사람이 있어요. 그렇네. 그 사람들한테 소득세나 초과 이익 환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돕는다고 해야죠. 그리고 사기를 친 놈이 있으면은 잡아놓고 걔네들 돈을 갖다 전부 다 국가가 환수해서 그걸로 재단을 만들거나 기금을 만들거나 해서 도와줘야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 자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코인을 통해서 수십조를 날렸으면 그 수십조를 벌어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워낙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관계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예. 개인 대 개인으로 이메일로 주고받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거래소를 통해서 이 거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거기 압수수색하면 잃은 사람 진짜 얼마 잃었는지 그 거래 기록부터 네. 누가 얼마나 많은 차익을 갖고 갔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그 이익을 일부라도 환수해갖고 너 절반이라도 너 개평이다 하고 돌려주는 게 맞는 거지. 예, 예. 그걸 왜 나라 세금으로 처리를 합니까? 나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정책들은. 아, 제가 본 중에 가장 멍청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걸로 해갖고 산업이 살아나거나 고용이 살아나거나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차라리 방역 지원금을 갖다 더 주면 그 사람이 알바라도 하나 더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제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로 뭐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네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보여준다면, 그러면 일자리도 알선하고 교육도 시켜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회생 절차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5년 동안 예, 당신이 올릴 수 있는 수입을 기존에 하고 5년 동안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그걸 5년 후에 풀어주겠다고 상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도 그런 방식을 써야지. 맞습니다. 응? 너 일단 그럼 이거 혜택 받고 취직해. 그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일하고 근무해갖고 조금씩이라도 갚어. 그러면 입이 떨어줄게. 그 다음부터 너는 자유롭게 가. 이러한 그 정리되어 있는 회생 절차 제도가 있는데 예. 이 돈을 무작정 젊다는 이유로 뭐 청년들에 대한 뭐 사기 진작 뭐 고용 증대 뭘 말도 안 고용을- 되는 얘기입니다. 뭔 고용이 증대돼? 그렇죠. 도로 더 큰 돈 몰아갖고 내가 이 바닥에서 이번에 한번 말아먹었지만 내가 이게 다시 넣어갖고 비트코인 8천 가면 난 바로 일어선다 이러고 나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할 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 압수수색 해갖고 도대체 수십억 수십조씩 해먹은 코인 세력들 그 배후에 누구 있는지 이 사람들부터 찾으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50%만 땡겨 그러면 불로소득 아니에요 따져놓고 보면. 맞습니다. 자, 이런 정책에다가 동시에 지금 우리 지금 상황들 진행되는 거 보면
환율을 갖다 방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수백억을 썼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억 달러 이상을 썼죠. 예. 20조 이상. 그런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네. 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제스처 말고는 실질적으로 환율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환율을 잡을 수 있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역 흑자를 갖다 보게 되면 환율이 잡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싸게 석유를 사올 수 있게 사우디로 특파를 하든지 진짜 뭔 짓들을 해가지고라도 원유나 그 가스를 갖다가 싼 값에 사올 수 있는 그런 짓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우디가 증산하는데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실제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환율이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즉, 예, 고환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책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에는 돈을 안 쓰고 예. 오히려 더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부와 경제팀은. 그러면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는 거죠. 즉 이러한 환율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의 이익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이득을 보는 데가 어딥니까? 뭐 제조업을 하는 그런 회사, 대기업들 이런 데입니까? 거기도 일단은 사실은 예, 거기도 사실은 환율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실질적인 그런 이득이 별로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원자재 올랐다고 쳐봐요. 예, 석유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도체 공정에서 석유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생산 원가의 증감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건. 자동차 공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음, 결과적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가서 변동받는 직종은 직접적인 석유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이라든지 일부 업종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전체 원가, 아니 자동차 만드는데 석유값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그렇죠. 이 기존에 인건비, 전력비, 뭐 재료비, 철강비 다 있겠지만 석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뛰어오를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치의 착각 속에서 뭔가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점점 부풀리고 있는 거죠. 기업들과 국가가 합심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 싫어요. 그리고 너무 아까 말씀드린 음모론이지만, 아니 예, 왜냐면 예, 이게 목적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가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 예, 좋아할 국가는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거대 수출 대기업들은 좋아합니다. 똑같이 1달러를 받아도 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만큼 환차익이 생길 수 있는 저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과 우리 주변국들 중에 우리 무역 주변국들 중에 미국하고 일본은 너무 좋아요. 음, 좋아해요. 물론 이제 요 관계는 조금 더 이 3개국 간의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미국이 고환율 정책을 쓰는 이유는 예, 미국이 현재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소비자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그렇죠. 그죠? 그럼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기름값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값이 올랐다 그래서 양파값이나 밀값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물론 일부는 오를 수 있지만 그게 같이 오르는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얘기지. 예, 지금 미국이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공급망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물건이 그렇지. 없어서 오르는 거야. 싼 물건이 없어서 그런 거야, 싼 물건이. 그렇죠. 응. 그래서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환율을 높여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의 물건이나 일본의 물건을 싸게 사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름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미국이 압박을 넣잖아요. 예, 사우디도 가고, 예, 뭐, 증산도 욕을 하고, 베네수엘라한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갑자기, 연락을 하고, 맞아. 아프리카 국가들 연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럼 왜 가스값은 안 떨어뜨리죠? 그렇지. 가스값은 오히려 10% 이상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왜? 미국이 지금 팔아먹을 수 있는 게 가스밖에 없기 때문에 기름은 사와야 되는 거고 가스는 팔아야 되는 거라 기름값은 손을 대도 가스값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가게끔 보장을 하죠. 이 러시아하고 둘이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가스값이 높아지면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이 양쪽 국가거든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혜택을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스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거고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예, 유럽한테 눈탱이를 쳐버리거든요, 그냥. 그렇죠. 뭐 갖고 가려면 가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전쟁,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간과했던 건 뭐냐면 중국이 러시아 쪽에 참전하면서 공급망을 끊어버릴 줄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안에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생겨날 줄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현재 중국한테 화해의 손길을 던지고 있지만 중국은 아예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 이걸 음흠, 미국 안에서는 넌마켓 상황이라 그래요. 시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데서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사올 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 같은 싼 가격으로는 사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물건, 일본 물건은 비싸요. 중국제에 비해서. 그렇죠. 그럼 이 가격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보완율이라는. 음,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일종의 대체 생산지 공급망으로 유지를 시키고 이미 미국 애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 가면 분유가 남아있어. 한국에 가면 식품이 남아있어. 반도체가 남아있어. 이런 것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걔네들은.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지금 내수 안에서 가격 안으로 돼 있는 물건들을 빼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높은 달러를 제시해갖고 국내 시세보다 좋은 가격으로 갖고 가버리거든요. 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에 있는 물가는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송 작가님의 그 주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원자재 탓만이 아니라 네. 미국에서 우리의 물건들을 다량으로 너무 싸게 뽑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아니, 얘기시군요. 실제로 보여지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고용량이 줄고 있고,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고용량만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거 교역량이요. 예. 아니, 실제 그렇게 나옵니다. 수출이 미국 쪽은 계속 북미 쪽 이쪽은 뭐 60%, 80% 이런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점점 수출하는 물건도 수입하는 물건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경 대통령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중국이랑 거래 안 한다. 예. 안 해도 된다. 중심축에 안 두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국한테 수출하던 것들을 미국 주겠다는 소리고 이미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일에 중국이 지금 팔고 있는 히토류를 비롯한 뭐 탄화수소라든지 아니면 뭐 선철이라든지 오히려 우리 쪽이 싸게 갖고 오던 기본 원자재를 안 줘버린다고 치면 우리는 뭘로 그 물건을 만듭니까? 못 만들죠. 원자재가 없는데. 예. 구리의 70%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이고 코발트를 비롯해서 뭐 몇몇 광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세계 원자재 7, 80%를 다 들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물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 원자재를 만드는 과정 중에 그거를 얻어다 써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접 히토를 생산도 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국제 단가를 못 맞추잖아.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히토리 결국에 많은데, 북한에. 아, 진짜 그게 답답해. 많아도 그걸 갖다 재련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환경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 중국 거가 지금까지는 싼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이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쪽에서 사서 만들어 써볼까 하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싼 겁니다. 음, 결국 삼성도 일본으로 다시 반도체 원재료 수입한다고 이재용이 가잖아요. 음. 결국 일본, 한국, 미국하고 연결돼 있는 이 고환율, 저환율의 구조는 일단 생산 공급망 하에서 지금과 같은 역전 현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 작가님의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시 70년대 같이 우리가 일본과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경제 블록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런 걸 이상적으로 놓고 미국의 이해에 맞게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 중국하고 미국은 이미 갈라섰어요. 예, 네,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넌 마케팅이라고 하는 말을 실제로 선언을 했고 예, 이제 앞으로 싼 가격의 물건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예. 그럼 이제 물건은 비싸졌 상황에서 어떻게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 수요지를. 그렇죠. 그 대체 수요지로 처음에는 아시안 국가, 음, 베트남이나 음. 또는 인도 같은 국가를 가봤는데 여기서 구해오려고 하면 2, 3년, 10년이 걸려도 원하는 품질의 물건을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만한 거는 대만, 한국, 일본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 섹터들, 대만, 일본, 한국을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종속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종속을. 경제적 종속을. 바이든이나 이게 처음에 트럼프나 다 똑같아, 사실. 다 똑같은 놈이죠. 음,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미 한국의 제도 변화를 요구한 거예요. 우리 총리가 누굽니까? 어? 지난 공직 생활 동안 미국에 붙어가지고, 아니, 왜 미국 놈이 걔한테 집을 세를 얻어서 월세를, 지 살던 집에 월세를 몇백만 원씩 내주면서 살아줘요. 이미 지금 우리 총리는 미국 통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복무해온 은퇴한 노인네입니다. 미국, 그 사람이 들어서면서 지금 미국하고 한국의 통상이 이 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미국 간첩이야, 한독수가.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고 지금 한독수, 하고 있는 적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받아들였다는 변양균이니 이런 인간들도 다 미국 간첩이야, 사실은. 어? 이 변양균 때문에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신자유주의를 갖다 강화시키자고 해가지고. 어? 그때는 우리가 너무 경제 전문가가 없었고, 맞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중간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정도는 될 줄 알았어. 예, 근데 철저하게 뽑아먹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예. 신자유주의와 그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네. 진도를 좀 나가보자면 원달러 네. 환율은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음, 얼마까지가 아니고요. 예, 적정선으로 가는데 예. 그 적정선이라고 하는 건 일본하고 우리하고 환율의 차이가 별로 안 날 수준까지입니다. 일본의 환율이 떨어지고 우리 환율이 올라가서 예. 미국에서 일본 돈, 한국 돈을 놨을 때 똑같. 1달러에 우리는 1,400원이면 예. 일본은 130엔이 될 수 있는 음. 그 시점까지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일본 제품하고 우리나라 제품하고 비슷비슷한 가격이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를 갖다 관리하기 쉬운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걱정하고 있는 통화 스와프. 예. 즉, 일본은 이미 엔화가 휴지가 돼서 국제 사회에서 엔화를 받아주질 않아요.
기축통화, 근데 기축당화 그러지만 네. 실제로 휴지가 됐죠. 지금 실제 IMF나 세계은행에다가 달러 인출을 요구했습니다만 거절당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없어요. 예, 근데 일본은 달러가 없으면 원자재를 못 사옵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원 수입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달러가 없기 때문에 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갖고 달러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거절했어요. 지금 우리는 긴축이다. 돈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너한테 달러를 풀어줄 수 없다. 예, 라고 거절을 해버린 예. 거죠. 그걸 이제 앨런 지금 그 제넷 앨런하고 그 미국, 일본 재무상하고 이번에 만났던 회담에 대한 뒷얘기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만.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달러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음. 유일한 방법은 한미일 통화 스와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BS가 갑자기 달러값 독주가 곳곳에 악재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달러 스와프가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던데, 네. 물론 이 기사 내용에는 부작용 같은 것도 걱정을 살짝 합니다. 그런데 이 달러 스와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옛날엔 굉장히 좋아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환율을 갖다 안정시키고 외환 보유고를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달러 스와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일단 먼저 팩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우리나라는 달러 스와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신용이 너무 좋아져서 이미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예. 10년째 우리 한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더 주고 사갔어요. 맞아요. 외국에서. 특히 EU 같은 데에서 마이너스 네. 금리로 사갔어요. 지금 그만큼 한국 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고 예. 사실 한국 돈은 1,000원으로 달러랑 1대1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 예. 말하자면 오해를 설 정도로 한국 돈에 대한 가치가 높았고 그만큼 경제 구조를 탄탄하게 봐줬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하고 레퍼라고 하는데 이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갖고 오면 달러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 채권이 1,000억 달러가 좀 넘어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는 걱정이 없네. 그거를 갖다가 미국 주고 1,000억 달러 줘. 그러면 1,000억 달러 그냥 추가로 오는 거야. 그렇지. 이 계약이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미국한테 이걸 요구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일본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달러가 안 도니까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니네한테 줄 테니까 달러로 줘. 근데 미국이 일본한테 이번에 이제 재무장관 만났을 때 13일에 일본 재무상하고 데니델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만났을 때 아마 이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박에 거절당했습니다. 왜? 일본이 쥐고 있는 미국 채권은 1조 2천억 달러. 우리보다 12배가 많습니다. 돈을 줄 야, 수가 없네. 내가 그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너 그냥 보듬고 있어. 야, 그럼 뭐, 우리는 이거 뭐, 부도수표야? 왜 이거 돈, 딴 데를 준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줘? 야, 네가 지금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못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 한국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랑 통화 서퍼라고 우리 돈으로 달러를 조달하고 싶어요. 이게 원화를 갖고 가면 유로에서든 어디서든 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저기요.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합시다. 아, 국짐 쉐리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원화가 뭐 기축통화 구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공격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송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엔화는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렇죠. 오히려 원화는 준 기축통화처럼 얼마든지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이게 이 환율을 조정하고 그 나라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예, 제일 큰 게 무역 수지입니다. 그렇죠. 꾸준하게 무역 흑자를 내고 무역량이 늘어나는 국가는 그만큼 많은 기축 통화를 회전시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가 그 나라 자국 화폐의 가치가 세져요. 아니, 우리가 장사할 때도 그러잖아. 네. 진짜 많이 사가고, 많이 팔아주고, 그 사람이 최고지. 그 그 사람한테는 우량 거래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진짜 외상도 주고 외상도 주지. 돈도 좀 늦게 달라고 해도 가격도 깎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야,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일본하고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음모론입니다. 예.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환율 차이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 같아요. 그게 아, 무슨 의미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1,300원대잖아요. 예, 일본 돈은 1,500원대입니다. 예, 달러하고 지금 그 가치 비교를 예, 해보면 예. 통화 스와프를 하게 되면 우리가 1,300원에 1달러일 때 일본이 우리한테 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갚을 때 우리가 엔화로 1,500원이 돼 있다고 치자고 환율이 예.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1,500원이 돼버리면 200원을 보태서 갚아야 돼요, 나중에 갚을 때. 그렇네. 그러면 이게 10%가 넘는 환차익이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그렇지 않아 제로금리로 국채로 이걸 빼다 써도 빚이 후들후들한데 10%가 넘는 아이씨, 환차익을 진짜. 각오하고 우리 돈을 빌려갈 수가 없어요. 바꿔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1대1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런 만약 개자식들이네, 진짜. 만약에 그 이게 음모론이 사실이라 그러면 그렇죠. 완전히 윤석열은 지금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를 맺는 이유가 일본에 조공을 해주는 거잖아. 10% 결국 이자를 조공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히 환율을 올리는 게 국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들을 날리면서 무역 적자가 난다고 소문을 내는 거야. 계속해서 대한민국 돈이 지금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 경제, 아니, 2달 만에 어떻게 갑자기 무역 적자가 나지? 어떻게 2달 만에 200억 달러 가까운 외환 보유고가 그냥 반기 새 나가듯 없어질 수가 있냐고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 번도 무역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경정권 안에도 무역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적자가 난다는 거야. 예. 연말 가면 어마어마한 적자국이 된다는 거예요. 블룸버그가 이런 매국 행위가 어딨어, 이게.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우리 환율이 1450 정도 가는 순간, 예. 지금 이제 일본 엔화는 멈췄어요. 아베가 죽고 나서. 네, 그건 이제 기시다가 정책을 바꿀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라든지 그에 대한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아무튼 엔화가 멈춰 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 예. 저는 한 1,400원대 초중반을 올라가게 되면 엔화하고 우리하고 가치가 1대1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때 가서 통화 스와프를 하자고 하겠죠. 제 예상입니다. 네. 이러면은 결국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게 완전히 종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게 제일 나쁜 놈은 미국이에요. 그렇죠. 지금 경정권이 서자마자 정말 뒷방 늙은이로 아무런 연고 없었던 이 한덕수라고 하는 총리가 헤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왜 우리나라의 국방, 경제, 안보에 대한 브리핑을 김앤장이 맡아갖고 했냐는 거지.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이 그리는 동아시아 구상대로 우리나라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사실상 주권을 줘버린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화면을 뭘 띄워놓고 있냐면 한 학자가 대선 바로 직전에 교시를 내리는 그 내용을 교시의 네. 내용을 지금 띄워놓고 있어요. 결국 아, 뭐라고 해주나요? 네. 뭐 지금 교시를 뭐라고 내렸냐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눈이 예, 예, 침침해. 예. 네. 그러니까
5년을 더 하늘이 기다리시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공산 세계를 이렇게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을 찍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아, 했어요. 실제로 대선 전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으라고 했군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웃겨요. 그 전에 소련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될 때 미국이 과감하게 책임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원하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미국인데 하늘을 모시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하늘을 못 모시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산권들이 발응하고 그런 얘기예요. 소련이 우크라이나한테 협박을 하고 그럴 때 가가지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켜줬어야 했다는 거야, 미국이. 근데 아니, 그걸 근데, 안 했기 때문에 하늘이 분노했고 뭐 이렇다. 지금 아니, 우리도 이것도 예, 시대착오적인데, 예. 지금 러시아의 공산당이 있습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있습니까? 북한의 공산당이 있습니까? 예, 북한도 노동당이고요. 예. 러시아는 마피아 당인 거고요. 러시아는 중국은 그냥, 그렇죠. 중국은 그냥 시진핑 당이에요, 그냥. 그렇죠. 어? 공산당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이미 지구촌에서 사라졌어. 예, 공산주의가 하는 경제 정책이 결국은 대실패를 거뒀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진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국가는 있지만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죠. 쿠바도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음, 그렇죠. 쿠바도 개방을 하고. 근데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 속의 흐름을 이게 현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몰아가고 있어요. 왜 급할까요? 미국이 급하기 때문이죠. 진짜 이번 대선이 한일전이었던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 한일전에 진 거야. 그래서 일본에게 거의 주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일본한테 주권을 넘겨주면서 관리를 시키는 주체가 사실은 미국이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예, 지금 미국이 민주당 정부이지만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전부 다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항상 그때마다 어려웠었어요, 우리가. 예, 남북 관계가. 예, 어? 그러니까 물론 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우리나라한테 빨대 꽂으려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예, 유독 심했다는 거지, 민주당 정권 때 대외적으로. 예. 그리고 근데 그때는 뜯어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어? 오히려 일본한테 뜯어먹을 게 있었지. 음, 그래서 일본이 우선주의로 갔었죠. 예, 하지만 지금은 한국한테 뜯어먹을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의아해할 정도로 친한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보여요. 예. 하지만 미국의 목적은 대만, 한국, 일본을 엮는 거예요. 자기 경제 여기서 블록으로 예. 엮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대장 노릇을 하는가는 중요치 않아. 음, 이 세계 블록을 엮어서 미국이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하청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야, 미국의 목적은.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대장하겠다. 불과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그 주도권 우리가 쥐고 있었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일본을 배제하는 상태,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그렇죠. 일본을 배제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성과 계속 얻고 있었고요. 예,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둘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깍듯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우리 노력, 외교장관이나 우리 대통령이 어디를 가도 눈도 안 마주쳐줘요. 이제 만나주지도 않아. 노력. 어? 회담이 없어요. 예, 어? 그냥 회담도 없고 회견도 없어. 환담만 있어, 환담. 환담만 있어, 환담만. 그럼 공식적으로 뭔가 동의해서 내놓는 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이 국격이 이렇게 하나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 겪어 나가야 될 고난이 말도 안 돼. 이런 와중에 지금 코인 빚 갚아주겠다고 120조를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1조 원 땡겨주고 네. 필리핀에다 1,000억 원씩 빌려줄 만큼 돈이 썩어 남아 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필리핀은 왜 갑자기 또 1,000억을 빌려준대? 난 진짜 웃긴 게 필리핀에 가가지고 알짜배기 자산을 갖다가 판다 그러지 않나? 아니죠. 1,000억을 그렇죠. 빌려준다고 하지 않나? 네. 1,000억을 준다는 거잖아. 네. 왜냐면 그게 마르코스 그 자식놈이 등장을 하자마자 네. 권성동이 갔잖아, 권성동. 권성동이. 미국에서는 저기 부통령 남편이 갔는데 예. 우리랑 똑같은 수준인 거지. 예. 권성동이 갈 때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예. 총리나 외교부 장관이 안 가고 권성동이 갈 때부터. 이게 전형적으로 이 땡겨먹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조 해주고 리베이트 받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일본- 10% 받는다면서요? 그거는 이 거래하기 나름인 거지. 일본이 지금 총선 치르기 전에 인도에 10조 원, 13조 원을 지원을 했어요. 우리 돈으로. 그래서 리베이트를 얼마 돌려받았는지 아세요? 얼마? 거의 40조 원을 돌려받았어요. 아니, 4조 원 가까운 돈을 돌려받았어요. 요즘 인도하고의 국제 시세는 한 30% 되는 거지. 그러네. 근데 필리핀이잖아. 그렇지. 얘들 돈 없는 애들이잖아. 예. 1,000억 주면 반띵할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6대4로 우리한테 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나라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먹는다는 게 문제지. 그렇지. 나라 돈으로 보내주고 리베이트는 딴 놈 주머니로 들어가겠지. 검은 머리 외국인. 예. 그리고 그 애들이 나중에 결국은 한국에 그 돈 갖고 들어와서 공매도 치고 정치 자금 쓰고 그렇지. 이러지 않겠어요? 슈퍼챗도 쏠 거야. 아마. 네. 우리한테는 안 쓰고 우리한테 안 저쪽 쏘지. 가서 쏘겠지. 예. 응? 그러니까 안정권 같은 애 방송에 가서 쏴주겠지. 맞아요. 50만 원씩. 우리 쪽에서도 이상하게 슈퍼챗 많은 사람들 나는 의심이 좀 되는 것 같아. 아니 그 돈은 순수한 개인이 예. 본인의 본인의 열정만 갖고 쏜다고 보기에는 예. 그냥 의심해 볼 만한 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예. 아니 오늘 왜 그 잔잔한 마음에 이렇게 이 금요일 밤에 불금에 이 전화를 거셔갖고 불을 질러 또 오늘 잠 못 자게 생겼잖아. 오늘 송 작가님은 저는 30분만 얘기하자 그랬는데 본인이 1시간 하신 거예요. 맨날 이런 식이지 지금 내가. 정말 이 방송은 예. 성수대로가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진짜. 이 방송의 이름 그 뜻이 성수 맘대로죠. 예, 그렇죠. 나는 이게 어디 그 대로변 거리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예. 아니었어. 예. 성수 맘대로였어. 그리고 대신 화내주는 방송이라는 뜻에서 대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화를 내주셨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구독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좀 위로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네. 이런 우려들을 우리가 비록 여기에는 이제 그 일정한 비약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죠. 이게 뭐 100% 팩트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냥 송 작가 저 개인적인 뇌피셜로 예, 풀어보고 의심하고 예, 제기하는 거죠. 예. 100% 맞지 않더라도 예. 이러한 의심은 정말 새겨보고 지켜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 널리 알리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독, 또 선플, 알림 설정, 멤버십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예, 송 작가님과 긴 통화였습니다. 난 정말 간략하게 대답했어요. 간략하게.